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은 동쪽의 거대한 대륙, 중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인류 경제 사상 그토록 거대한 규모의 국가가 그토록 빠른 속도로 질주했던 사례는 전무후무했으니까요.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폭발적인 엔진 소리가 이제는 눈에 띄게 잦아들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중국의 성장률이 2025년 4.8%를 지나 2026년에는 4.2%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30년대에 접어들면 잠재 성장률이 3%대까지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전성기 시절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사실상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는 것은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합니다. 한때 팍스 시니카를 꿈꾸던 대륙의 야심이 인구 절벽과 부채라는 거대한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셈입니다.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정학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전 세계 고객들은 중국산 제조품에 대한 의존도를 필사적으로 낮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제 중국의 성장을 단순히 경제적 성과가 아닌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칼날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역설적이게도 중국의 무역 흑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간 순수출액 1조 달러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계가 중국을 진심으로 원해서가 아닙니다. 당장 중국을 대체할 공급망을 찾지 못한 국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린 선택에 가깝습니다. 공급망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유조선의 방향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방향이 꺾이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죠. 바로 이 지점에서 수십 년간 견고했던 글로벌 시스템의 거대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빈틈을 차지하기 위해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멕시코는 미국과의 물리적 거리를 무기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차세대 리더로 떠오르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적 이동의 중심에 선 인도입니다. 인도는 단순히 중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구원투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규칙을 가진 게임의 주인공이 되려 합니다. 2025년까지 GDP 5조 달러라는 목표가 다소 낙관적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인도가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성장 궤적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5대 경제대국의 이름을 올린 인도는 이제 앞서가는 4개국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물들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25% 이상을 인도로 옮기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실행 중이며 LG와 삼성은 인도 내수 시장과 수출을 동시에 잡기 위해 수천억 원 규모의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와 혼다 역시 인도를 차세대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점찍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인 의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인도는 중국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가 단순히 더 저렴한 곳을 찾아 떠도는 이 유목민적 전략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왜 멈춰 서기 시작했는지를 뼛속까지 파헤쳐봐야 합니다. 지난 20년간의 경제 공식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값싼 노동력에 개방된 무역이라는 조미료를 뿌리면 전 세계의 저가 수요를 독점할 수 있었죠. 중국은 이 공식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선전과 광저우 같은 이름 없는 어촌들이 불과 10년 만에 마천루가 숲을 이루는 메가시티로 변모했고 8억 명이 넘는 인구가 빈곤의 나락에서 벗어나 중산층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열매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자 노동자들의 임금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2013년 5,000달러 수준이던 공장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이제 1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제 기업들에게 중국은 저렴한 곳이 아니라 비싼데도 리스크가 큰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구 구조라는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이미 2015년에 정점을 찍고 매년 수백만 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했던 한자녀 정책이 이제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에는 15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가 2010년보다 4천만 명이나 적습니다. 공장은 텅 비어가고 도시는 활력을 잃었으며 남은 이들은 거대한 노인 부양의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성장을 멈춥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 슬로건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냉혹한 인구학적 진리입니다. 여기에 중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부동산 시장마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땅을 팔아 금고를 채웠고 중산층은 평생 모은 돈을 아파트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헝다그룹을 필두로 시작된 연쇄부도는 이 신뢰를 뿌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짓담한 유령 아파트 단지들이 대륙 곳곳에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고 가계 자산의 70%가 묶인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내수 소비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때 경제 성장의 25%를 책임지던 부동산이 이제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납덩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외적인 환경 역시 중국에게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길목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한 방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밀려난 사례는 전 세계 제조사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중국 부품에 의존하는 것은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는 공포가 퍼진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도 중국의 지위를 위협합니다. 이제 굳이 멀리 떨어진 중국에 공장을 두지 않아도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을 활용해 소비자와 가까운 곳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임금보다 리스크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인도는 영리하게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과거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조업을 시작하기 전 이미 세계 수준의 서비스업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전 세계 소프트웨어의 심장부로 불리는 벵갈로르에서 증명했듯 영어가 가능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학력 인재들이 인도의 진짜 무기입니다. 이제 인도는 이 디지털 기반 위에 제조업이라는 육중한 근육을 붙이려 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 PLI는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수준을 넘어 인도 내부에서 완벽한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진짜 승부수는 디지털 인프라의 민주화에 있습니다. 아다르와 UPI로 대표되는 인도의 디지털 스택은 수억 명의 인구를 금융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과거에는 뇌물과 복잡한 서류 절차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일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클릭 몇 번으로 해결됩니다. 투명해진 행정 시스템은 외국 자본에게 인도는 이제 예전의 그 관료주의 국가가 아니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멉니다. 인도의 제조업 비중은 아직 낮고 열악한 도로와 전력 사정은 기업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국가 인프라 파이프라인 NIP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장이 가진 또 다른 숙제는 불평등입니다. 화려한 IT 단지의 공학도들이 수억 원의 연봉을 받을 때 시골의 농민들은 여전히 하루 한 끼를 걱정합니다. 인도가 진정한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이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수천만 명의 숙련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가전, 섬유, 조립 산업을 동시에 키워야 합니다. 만약 이 거대한 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인도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내부적인 갈등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최강의 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내수 시장입니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자신이 만든 물건을 스스로 소비할 수 있는 젊은 층이 매우 두텁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역시 인도의 편입니다. 인도는 미국과 밀착하면서도 러시아로부터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받고 중동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합니다. 그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모든 진영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이른바 다각적 동맹 전략입니다. 이는 기술 냉전 시대의 기업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안전 가옥으로 다가옵니다. 베트남은 너무 작고 멕시코는 불안정하며 유럽은 너무 비쌉니다. 오직 인도만이 규모와 가격 그리고 정치적 안정성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물러간 자리에 인도라는 새로운 해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 순위의 바뀜이 아닙니다. 인류가 물건을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인도는 과거 중국의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디지털과 제조를 결합한 자신들만의 매뉴얼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0년 뒤 우리는 아마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인도의 질주를 눈치챘어야 했다라고 말이죠. 거대한 코끼리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한번 내디딘 발걸음은 그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